안녕하십니까. 토크 살롱 이현주 의원의 대타로 제가 나와가지고 오늘 갑자기 섭외돼서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솔직히 이현주 의원보다는 제가 진행하는 게 조금 그 방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침 오늘이 종방이랍니다. 또 이게 그래서 끝을 제가 하는데 앞으로 토크 살롱은 오늘로써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러지 않아도 부해가 치미는 뉴스가 많은데 세 분 모시고 근데 열받으면서 그 열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희망을 주셔야 돼. 제가 그 패널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차례로 소개해드리면 정춘생 전 청와대 비서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춘생입니다. 강서구청장 후보에서 뭐 미끄러지셨어요.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전략 공천을 당하고 그래도 분노와 서운함을 지금 달래면서 그래도 진기훈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교 이슈가 많습니다. 예. 국제정치학 박사시죠. 예. 문정인 교수 수제자예요. 자, 박유진 서울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은 탄핵을 주로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2023년 9월 이 시점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애국행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이나 인상은 전혀 탄핵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누굴 미워할 얼굴 같지가 않아. 말씀도 그렇고. 선출직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변희재나 뭐 좀 이렇게 근데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 포용적인 분인데 저분 입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했어요. 야, 이 와중에 말이에요. 이 와중에.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당 출신이다 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이 건으로 쌍방울 건에 관련해서는 두 번째이지만 지금 6번째이거든요. 그리고 단식하는 중에 오늘이 13일 차인데 13일 차인데 오늘 단식 중에도 이제 소환돼서 조사받고 얼마 전에 방금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뚜렷한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거는 요거 외에 이번에 얼마 전에 또 터진 뉴스타파 그 보도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표하고 엮으려고 하는 처음에 이게 대북 송금도 원래는 대납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 그 본건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대북 송금 대납 이렇게 가다가 이것도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뉴스타파 그 기사와 또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여론몰이 하면서 또 수사를 또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오늘 민주당은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결의를 모아서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을 중단하는 그리고 결의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수원지검 앞으로 가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자. 뭐 이렇게까지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대표님 워낙에 출구 전략 없이 끝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병원으로 안 가시고 다시 국회 본청 앞으로 가서 계속 그 단식 투쟁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계속 끝까지 챙기시면서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오늘 그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새로 제시한 증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검찰이 그 제기한 의혹 이상의 뭔가 진전된 내용은 안 나온 걸로 돼 있죠. 네. 예,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꾸 불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죠? 예, 그리고 2차 조서는 날인을 했지만 1차 조서에는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어쨌든 간에 방탄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는 이화영 지사가 또 진술을 번복했고 이렇게 등등 보니까 이것도 태산명동 서일필
예, 그 뭐 보니까 뭐 저기 막상 2단계까지 왔는데 뭐가 CRE가 없어요. CRE가 뭐 좀 눈에 띕니까 이게? 그냥 그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 이런 위치가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국민들 주권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봅니다. 세 가지. 이재명이라는 이 정치인을 이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을 뭔가 죄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죄가 국민들에게 어떤 커다란 충격을 주려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검증했던 장르가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토건 비리입니다. 그래서 대형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를 해서 알고 봤더니 몸통이었다. 이게 이제 대장동이었던 거죠. 네. 두 번째가 조폭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부정부패와 뭔가 연관된 그래서 밤의 세계 뭔가 정상적으로 낮에 이뤄지지 않는 밤의 힘과 협박과 그런 부정한 권력과의 결탁으로 인해서 반드시 조직폭력배가 등장하는 거죠. 네. 그런 스토리가 이제 등장했던 거고요. 세 번째가 놀랍게도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그냥 자기 생업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누가 그렇게 크게 이런 문제 집중하겠습니까만은 이런 분들에게 뭔가 커다란 건설 비리가 있다거나 뭔가 조폭과의 연계가 있다거나 그것도 다 안 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북한과 연관이 돼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말하자면 이제 카드를 다 쓴 건데 네. 이 세 가지 모두 다 개연성이 없거든요. 정말로 사람을 극단으로 몰면서 뭐라도 나쁜 사람 규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대부분의 국민분들은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CRE도 없는 이거 뭐 하다 소환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나오는 관측은 뭐냐면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 사실 뭐 검찰 수사는 뭐 특수부는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데기 때문에 아니 뭐 한두 번 나간 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저기 그 2차 소환 조사에 이어서 이제는 그 어떤 극한으로 끌고 가는 건 구속영장 청구 여부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그 불체포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식 투쟁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당 내에서도 좀 단결이 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당내뿐만 아니라 여러 그 시민사회에서도 지지 방문도 오고,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만은, 그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 날 갔었는데 그때는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서도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잠깐 동안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저도 이제 강서구청장 준비를 하면서 강서구민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듣는 것보다 훨씬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것을 느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가결하지 않고 부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지금 극악무도한 정권이 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그거를 용인해주는 그런 것도 의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고 그러면 있습니다. 뭐 검찰은 회기 중에 체포영장 또 네. 발부하겠네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시겠다고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저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권위주의 국가잖아요. 지금.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죠. 예.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 국가고 불체포 특권이 나온 것도 이제 국민의 뜻을 받아서 대신해달라는 요구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단 말이에요. 입법이 된 건데 지금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민을 무시하죠.
영토 보존 자체를 거부하죠. 영토 네? 보전이라면 독도 문제. 아니 독도도 그렇고 뭐 네. 동해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예, 이런 걸 무시하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요. 완전히 굴종 외교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굴종 외교로만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야당도 인정하지 않고. 예, 툭하면 압수수색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것도 그거예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랑 굳이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군검찰 가서 조사를 받고 방첩사를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증거가 없어요. 인정만 하래요. 인정만 하라고 그러고 이 혐의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악마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이걸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 올가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넌 나쁜 놈이야. 악마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북한한테 잘 썼던 게 그거잖아요. 클린턴 정부, 부시 정부 넘어오면서 북한을 악마하는 전략을 썼거든요. 그러면 악마하고는 타협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의 당대표를 안 만나겠다라는 거 그 자체. 그래서 자꾸 자기네 어떤 논리와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검찰 소환도 이루어지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증거 한 장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2차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말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을 찍어 보겠다고 생명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그리고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한 기업가에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좀 저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거를 이기는데 득표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선이 목표라고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련의 북한과의 뭐 연결이든 대북 사업 관련된 지원이든 이런 것들은 다 결국 기승전 당선에 도움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인데요. 초등학교 졸업생도 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북한과 같이 찍은 사진, 북한과 뭔가 제2의 개성공단이든 북한과 어떤 친밀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보여준다는 것이 과연 득표에 도움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까? 아니 왜 그런 일을 추진했던 거지? 라는 의문은 상식적인 의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모든 패를 다 쓴 검찰에서 급기야 이번에 이제 진술이 뒤바뀐 그런 다 구술로 인한 이제 증언의 증언을 더해서 별건의 별건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들을 다 들이대면서 기승전 당신은 나쁜 사람 이 말을 규정받고자 일종의 하고 있지 낙인 않나 찍기네요. 싶습니다. 예,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 악마도 악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정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한 예로,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한다면 적어도 여당의 대표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와서 아니면 총리나 와서 좀 중단을 요청을 하고 그럼 그 요구사항이 뭔지 대화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 그 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좀 약간 생뚱맞았어요.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하라 이건데 제가 그때 다 옆에서 봤어요.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한다고 그걸 이유로 생뚱맞게 단식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추미애 대표가 단식 6일째 찾아가서 건강 챙기시라 그만두시라 해서 7일째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7일째 아마 그만뒀다고 기억을 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김성태 그 당시 원내대표가 또 드루킹 특검 갖고
단식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 또 우리 여당이었던 홍영표 원내대표가 찾아가거든요. 찾아가서 단식 중단 요청을 하고 급기야는 거기에서 요구했던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정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2018년도에 또 황교안 대표가 또 그 당시 또 세게 여야가 붙었던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우리가 패스트 트랙에 태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도 반대하면 단식을 하거든요. 그때 또 이낙연 총리가 직접 찾아가서 단식 중단 요청들을 해요. 그러면서 정치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아무리 미워도 대화를 통해서 좀 풀려고 했는데 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그 악마화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조롱이나 하고 있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런 그 태도를 일관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한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손학규 이정미 당대표가 이제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단식할 때 나경원 그 당시 원내대표가 직접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그 5당 합의서가 나와가지고 훗날 선거법 개정 그 국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식 투쟁을 하면서 대법원 관철이 됐어요. 예, 그때 저기 김성태 원내대표도 단식으로 자기 목표를 100% 달성한 것이고 이정미, 손학규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때는 뭐 거기가 이제 5당의 새로운 대화가 열려지던 그 어떤 공간을 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때처럼 뭐 찾아오고 안 하고는 나는 그거는 바랄 필요가 없다고 봐. 아니 저기 와가지고 뭐 단식 풀어라 그런 얘기 하지도 않겠지만 그 오는 걸 갖고 우리가 나는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 또 치사하게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명확히 정체성을 얘기했죠.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라는 자체가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쥐약 먹은 놈. 그런 야당은 반국가 세력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당이라 그랬어. 내가 민주당보다도 내가 더 싫어한다. 아니 그러니까요. 나 참 세상 재밌어. 그런 당에서 뭘 바라겠어요, 사실은. 바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바라지도 말고, 지금 어찌됐든 당대표께서 꾸준히,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치의 복원. 그게 결국은 국민들을 살리는 길이다, 민생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저희가 어떤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자, 그러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뭐 그런데 요즘 국회가 회의하기도 고통스럽다고. 지금의 그 양당 체제는 서로 얼굴 보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이게 뭐 정치가 파괴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폐륜과 어떤 여러 가지 야만적인 행태는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한 게 오래전이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 극언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참 어떨 땐 잘잘못을 따지기에 없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느냐. 제가 20대 국회에 있을 때 헌정일의 최악의 국회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양반이죠. 지금 보면은 그 정도는 뭐 최악 축에도 못 들거든요. 여당 대표가 완전 극우 유튜버가 돼버렸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이야기를 하면 그 전에 그럼 왜 단식이 시작됐어 이렇게 얘기되고 그 전에 그럼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 전개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는 말이 있죠. 예전에 우리 영국의 네스호의 괴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스호의 괴물이 있는 것처럼 이제 수면 아래 장치를 숨겨다 놓고 비슷한 형체를 갖다 놓고 두 그룹을 이제 멀리서 보게 해서 방금 본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미리 설명드린 것처럼 의도가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네스호의 괴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봤던 걸 괴물이라고 이해하는 거고요.
내 속에 괴물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괴물처럼 보이는 형상조차도 안 믿는 거라는 실험 결과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 저는 대한민국 일반적인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상에 두 축이 있다고 봐요. 한 축은 대장동 사건의 진짜 몸통은 이재명인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데 대장동은 어쨌든 이재명 거지. 이재명이 주인이고 이재명이 만든 거고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 거의 기네스북을 기록을 갱신해 가면서도 탈탈탈탈 털고 있는데 전혀 한 푼 받은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니까 죄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 훨씬 더 극단적으로 그럼 대체 어디다 숨겼다는 거야? 북한에다 맡겨놨나? 거의 이런 식으로까지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재명과 대장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장동과 같은 집단적인 범위의 도시계획에서 벌어진 사업 중에 실제로 도시가 수익의 대다수를 가져왔던 이런 사례는 대장동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합리적인 증거들, 사례들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모르겠고, 뭐 50억 클럽에 전부 다 국민의힘 사람들 쪽이고 이런 합당한 논거들은 나는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도대체 얼마나 꽁꽁 숨겨놨길래 도대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워 삶아놨길래 저렇게 털어도 아직까지 죄가 안 드러난 거야 라고 믿는 적어도 30%에서 35%의 우리 주권자가 있다라는 이 정확한 현실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똑같이 해석하는 흐름이 여전히 다르다는 것,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가 인간이 가진 한계와 약점을 파고들어 기생하는 게 정치가 된다면 이거 정말 슬픈 얘기죠. 오히려 인간이 가진 덕성이란 게 있는 거고 또 좋은 어떤 착한 본성을 갖다가 모으는 어떤 하나의 지성의 어떤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의 어떤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걸 갖다가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인간이 가진 탐욕 또 집착, 망상 이런 것에 기생해서 정치가 작동이 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야만이죠. 이제 제야만화가 되는 거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웬만하면 다른 당의 다른 의원들 실명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안 했다고 보는데요. 그냥 하세요. 이번에 저는 정말 읽으면서도 막 이게 가슴이 막 아린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니 검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굶어가면서 단식 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매우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정말?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면 행복하신가 묻고 싶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지금 단식을 한다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그렇게 굶으면 뭐 검찰 조사 피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가 지금 보여줘야 하는 모습인가. 자, 이게 묻고 싶습니다. 저기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우리가 이런 얘기만 할 수가 없고 애시당초 이 단식의 목적은 국민 항쟁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고양시켜서 말 그대로 이제는 국민을 향한 어떤 일종의 자기 어떤 내던지는 듯한 고난을 감수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 결기를 보여주는 게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걸 갖고 비아냥을 자꾸 여당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순수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서 지금의 이 작금의 민주주의 붕괴 현상을 여기서 막아야 된다. 이걸 국민 항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단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정말 이 단식으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냉소적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 당내에서조차도 그렇죠. 이거 웬 생뚱맞은 당식이냐 이런 그 반응들이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게 악수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열흘이 더 지나서 네. 지금과 그때 분위기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일단 그 당내 소위 비명계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 단식장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좀 약간 생뚱맞긴 하더라고요. 와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이게 진짜 진정한 반성이고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뭐냐면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아쉬운 건 민주당의 원내 전략이 약간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종섭 장관 그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약간 실기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본회의가 이제 잡혀 있는 게 다음 주 18일, 20일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의총에서도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그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18일 날 이제 발의하면 18일 날 보고하고 20일 날 처리가 돼요. 네. 근데 이미 그거 흐름을 알고 사의표명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사의표명을 해서 이제 사표로 수리할 것 같아요, 대통령은. 네. 탄핵까지 안 가게. 네. 그런 수사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전에 했어야죠. 탄핵에 대한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고 대정부 질문 쫙 잡혀 있을 때 그때 이제 탄핵 발의를 하고 했으면 정말 직무가 정지되고 그 상태에서 다른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광석화처럼. 그렇죠. 정광석화처럼 해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외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국민과 함께 공분할 수 있고 또 에너지를 모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때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고민만 하다가 신중하게 검토하다가 결국에는 사의표명 해버리면서 김을 빼버리는 예.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 민주당이 원내 전략이 굉장히 아쉽다. 뭐 이런 내부에서 비판, 내부에서 반성인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은 그냥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1특검, 사국조를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네. 어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어느 하나 되는 게 없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보면 지금 국민들 입법부도 지금 기능상실이죠. 사법부도 기능상실이죠. 오로지 행정부의 독주만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기관을 견제해줘야 되는데 예? 몽테스큐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법의 정신에서 권력은 권력이 잡아야 된다. 이게 견제와 균형 논리 아니에요. 견제와 균형 논리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는 입법부의 어떤 권력을 믿는 게 아니라 국민에 기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창피스러운 거거든요. 어떻게 국민한테 기대요? 예? 입법부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단식할 일이 있습니까? 예. 근데 이게 국민한테 기대는 것 그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 기능을 상실한 거다.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측은지심 뭐 이런 것들 지금 건강을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약간은 정치쇼로밖에 안 비춰져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려면은 자꾸 찾아가서 건강 걱정하고 이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나가서 싸우라 이거요. 그렇죠. 그게 중단하는 길이요. 그래가지고 대차게 싸우고 국회에서 법안 의결할 거 확실히 밀어붙이고 이 대표가 바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하게 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그러니까 저는 광복절 경축사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겁니다. 만천하에 선언했어요. 예,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선언한 것과 똑같아요. 왜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몇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그나마 뒤편이고요. 그날 선언한 겁니다.
지금 북한 남침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효력 있는 방법은 한미일 군사동맹이고, 그러므로 지금 일본은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가장 최적의 파트너다라는 것을 광복절 경축사에 선언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이끌어가야 되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놨다는 선언이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이 오늘 결론인데요. 지금 2023년 9월 이 시점에서 저와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밝히고 탄핵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일종의 배임이고 우리의 귀책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미 책임을 대리해서 주권자들의 마음을 받아 행동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주권자의 70%가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일들을 윤석열 대통령 혼자 마구 이끌고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동상, 범진보 진영을 모두 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 그리고 최수근 상명, 지금 해병대 항명 사건들을 대하는 대통령실의 자세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말하면 말할수록 더 명확해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금 해야 될 가장 명확한 구체적인 애국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구속시켜야죠. 이것이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요즘 들어 아주 절실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저 대통령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가 국민 항쟁으로 맞받아친 거예요.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단식도 있을 수 있고 뭐든 열심히 있는데, 이제는 밀리지 말자. 그다음에 좀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제는 좀 우리가 나설 때다. 말 그대로 단식장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국민항쟁 본부를 차리셔야 된다. 혼자 힘 갖고 안 되면은 저기 제약 시민단체, 종교단체, 그동안에 광장을 지켜오신 분들한테 연대 손길을 내밀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국민항쟁을 얘기했으면 국민항쟁 본부를 그 천막이라도 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고, 또 저기 뭐랄까 국민들에게 우리의 자유가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인데 꺼지기 전에 지켜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호소로 모두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저기 나름대로 조금 모여드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탄핵을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탄핵을 어떻게 시키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총칼을 들지 않고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가장 민주주의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 놨던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박근혜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 일정한 학습 효과를 모든 주권자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주권자들이 마음이 결의가 되면 입법부는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고요. 사법부는 그 결의에 대한 마땅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전 세계 민주주의의 역량과 위상을 이미 몸소 증명해왔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이번에 주권자의 70%가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이 결의를 모아서 가장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국민, 주권자 스스로의 목소리와 권력, 주권자의 권력으로 당연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국민항쟁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1년 반을 되돌아보고 여기서 한 계속 수세적으로 밀려왔던 한 시기를 매듭을 지을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떤 큰 전략적 사고에서 이 전국을 접근해야지, 우리 자신도 물론 여러 가지 안타깝고 또 굉장히 지금 사태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데서 자칫 감정적으로 마음이 약해지거나 끌려다니거나 어떤 이런 데서 인정을 바라는 듯한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는 절대 이 고난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가 새로운 어떤 자기 선언이 좀 나와주고 그런 에너지가 결집되는 이런 어떤 그 조금 민주당의 역동적인 모습. 저는 정치의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라고 봐요. 어차피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안 바뀝니다.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그러면은 그때 야당이 그 대안으로서 어떤 그 여당의 대체제로서 그 어떤 품격을 세우고 면모를 과시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정치의 문제지. 사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변수지. 그 국민의힘은 변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상수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감 뭐 이런 거 느끼는데요. 제가 강서구청장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당원들도 만났고 호남 향후 분들도 만났고 만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169명의 의원들 도대체 뭐 하냐. 하나도 할 줄 모른다. 그 용해인 의원 한 명만도 못한다. 그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누구랑 대적하든 누구랑 토론을 하든 안 밀리죠. 절대 밀리지 않고 엄청 그 핵심을 찌르면서 잘 싸우거든요. 네. 근데 왜 민주당에는 그런 의원 한 명 없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국민들이나 당원들,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들은 똑같은 거예요. 정말 윤석열 정권 더 이상 저렇게 가만 놔두지 말아라.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못 싸운다. 근데 정말 그 가슴 아프게 느낀 건 뭐냐면 의원님들이 솔직히 말하면 내부에서 논의하는 거 보면 행동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겁고 뭐 다섯 의원들 되고 하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분노를 제대로 캐치를 못하고 있다. 예.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알고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알고는 있는데 그게 조직화되질 못하고. 그리고 배가 예. 너무 불렀나. 뭐.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저기 단순히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욕을 하고 끌어내리는 거 갖고는 영향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런 주장 갖고. 그러니까 윤석열 이후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이후에 윤석열의 어떤 그 폐해, 비용, 파괴적인 어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회복을 시킨다는, 그걸 다시 정상화한다는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다가가줘야 되는 거고, 그 힘으로 이제 이렇게 응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저 이 대목에서 정말 꼭 짚어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딱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뭔가 정치적인 사안에서 논쟁에서 져서 뭐 이재명을 괴롭혀서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거냐, 뭐 민주주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막 이런 막 반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22년 차 회사원의 관점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애국행위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1.4% 과연 될까 지금 이러고 있죠.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충격적으로 1%대라고 이미 다 10군데 중에 6군데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1954년 정부 통계 작성 이후 대한민국 역사에서 2% 언더, 1%대 경제성장률이 연속으로 2년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24만 표 차이로 정치적으로 져서 그런 정치적 관점에 수긍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경제 위기가. 민생의 파고, 민생의 고통은 지금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예,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박 의원님,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배고파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 맞아 죽는 문제도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거 못지않게 지금 안보 위기가 맞습니다. 예, 그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호박약과 딱 250세트 한정이라고 하는데요. 약과 제조 30년 장인의 겉바속촉의 호박약과 세트 45,900원에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로이, 꿀보의 하루 30스틱, 청정 제주에서 직접 채취하고 생산한 제주 야생화 꿀로 19,9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과는 진짜 맛있어요. 늘 약과가 유행이에요. 유행이야. 약과 진짜 많이 먹습니다. 꿀보이 하루? 진짜 꿀보의 꿀맛이야. 하루, 진짜 꿀맛. 추석에는 스픽스몰에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지금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반도의 이 지각판이 아주 움직이는 그 어떤 저 지진파의 파장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거 하도 어마무시해가지고 이 얘기가 이게 어디까지 갈라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출발해가지고 오늘 러시아 그 두만강의 나진 너머 하산이라는 데 도착해서 환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내일인지는 몰라. 그러나 내일일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모레고, 그리고 둘이 꽤 시간을 같이 오래 보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더 긴장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거의 미국은 지금 뭐 안보보좌관, 부통령 뭐 입 달린 사람들은 다 나와서 떠들고 있거든. 지금 오히려 한국이 더 태평한 것 같아. 난 그것 좀 약간 좀 기이하다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자, 이 사태 어떻게 해요? 이건 뭐 부승찬 전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기본적인 니즈가 맞은 거죠. 맞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눈여겨볼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군부 실세를 동행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니즈가 좀 맞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 언급된 사람들 보면 이제 군사 쪽에 있어서 서열 1, 2위, 국방 서열 1, 2위, 그 다음에 미사일이나 군사 정찰 위성을 주도했던 군수공업부장, 당 군수공업부장 이런 이영길인가요? 조충용,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수행을 해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뭐 경제, 에너지 이 분야를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8차 당대에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을 내세웠잖아요. 작년에 거기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사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런 전략 무기들을 5년 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내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당장의 군사 정찰 위성이 두 번 실패했죠. 두 번 실패했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핵은 갖고 있으나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핵은 갖고 있으나 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하고 당장에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서 이거를 성공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결집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입장이라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미국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포탄이나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전략무기, 미사일 네. 이런 쪽에 주안점을 더 썼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첨단 전투기 이런 것들이 주안점을 더 썼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 쉽게 끝날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의 포탄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도와줄 수 있는 국가는 없고 고립된 상황이고 그러다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전략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승기념일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와서 푸틴의 친서도 전달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 예, 좋습니다. 저기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아직 국내 소개가 안 됐는데 CSIS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전략연구센터에서 9월 6일자 작성 기사인데 지금 홈페이지에 메인으로 실려 있습니다. 빅터 차, 앨런 김 두 사람이 그 작성한 새로운 축,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확대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요 기사가 왜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께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은 그건 이미 작년 말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포탄을 교류해왔다. 근데 러시아 정규군에 간 게 아니라 바그너 용병그룹에 갔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규군이 아니라 바그너 용병그룹이 싸울 때고 거기서 일단 시범적인 협력을 해봤는데 잘 먹혀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동안에 꾸준히 북러 간에는 이런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서너 번 이 대목이 나오는데
그 러시아와 북한 간의 사실상의 동맹관계 수립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무기, 에너지, 식량,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국 간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2, 3일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 정도라면은 최근에 한일 관계 개선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윤 대통령이 모든 걸 일본하고 다 협력하잖아요. 지금 북러 관계가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여기서 이제 점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 너머에 거대한 이제 또 하나의 주적이 탄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미국의 강경파들이 좀 다소 성급한 기사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사실이냐 비판적으로 볼 부분은 많아요. 그러나 미국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주된 위치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은 여기에 맞는 어떤 행동이 또 나오고 정책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그 양상을 보면은 이게 그 무기 거래부터 식량, 에너지, 안보, 인프라까지 전부 다 이어지는 거의 제가 보기엔 유사동맹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한반도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은 일본하고 거의 준군사 동맹, 그 다음에 북한은 러시아하고.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제 정상회담 하기까지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컸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미를 한 축으로 한 이런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국익, 그러니까 극우, 이념 외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북한과 러시아가 더 긴밀하게 어떻게 보면 군사 동맹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진보 개혁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건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었고 1차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부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이맘때 한 9월쯤에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이 교착 상태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공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이러면은 북러가 군사 협력을 한다. 그때 보수 진보 안 가리고 저한테 다 맹소적이더라고. 에이, 설마. 그리고 그때쯤 전쟁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보기엔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북러가 밀착하게 되는데 제일 관심사가 군사 협력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진보 쪽 인사들조차도 조금 냉소적이었어요. 1년 전엔 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1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역사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경험적 지식으로 갖고 판단하는 걸 항상 앞서가요. 그 예측을 항상 초월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몇 사람이나 예측했겠어요. 그러나 점점 그 필요성이 고조되고 하나둘 이유가 쌓이다 보니까 사실상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 정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종의 공동선언 같은 게 나올 가능성도 높고. 북한군 서열 1, 2랑 다 같이 대동해서 갔기 때문에. 다 갔으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한반도에 자고 일어나니 달라진 정세.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가 더 소름이 쫙 돋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의 행동들이 그때 이왕지사 멀리 왔으니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모습 보였던 거죠. 그때 대한민국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작년 7월 15일경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그때 수해로 무려 50여 명에 이르는 자국민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주권자가 비가 왔다는 이유로 정확하게 49명, 50명이 어떤 사안으로 죽은 거냐에 따라서 통계가 좀 달라지긴 한데요. 50여 명에 가까운 자국민이 죽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죽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최고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금 이 북러
한미의 관계를 밑밥을 거의 이 판을 다 깔아주는 것처럼 한반도로 전쟁 위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지금 다 증명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포탄 지원을 먼저 했죠. 북한보다도. 특히 올해 4월에는 거의 50만 발에 가까운, 그것도 군의 전쟁 대비용으로 비축해 놓은 탄약까지 그 반출을 했고, 그때 푸틴이 경고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면 니들 좋냐? 계속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았죠. 개무시했지만. 근데 실제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게 보면 북러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선언문이 발표가 된다면 저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벤치마킹 판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러가 상당히 밀접해진 거는 제가 봤을 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를 한국과 일본이 적으로 확인한 공식적인 선언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미일이 이렇게 러시아를 중국도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중국은 오히려 나온 게 없고 러시아를 상당히 적으로 돌리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선언문 역시도 한미일 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네. 공동선언문을 벤치마킹한 협력 적인 게 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고요. 네. 그나마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러 관계를 역사적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구소련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소련에. 옐친을 방문한다. 옐친을 만나러 가서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을 파기해라. 이런 요구를 해서 1996년에 북소 동맹 자체가 이제 폐기가 되거든요. 폐기가 되는데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아요. 소련도 신뢰하지 않아요. 스탈린한테 그 6.25 전쟁 당시에 당한 것들, 이런 것들이 불신의 근원이고요. 그 다음에 종파 사건 때 소련파 그 공산당을 숙청할 때, 56년 8월 종파 사건 때 숙청할 때, 이게 후르시초프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거든요. 개입을 해서 내정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내정 간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보 요구가 있기 때문에 61년도에 동맹을 맺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동맹에 불과했지 한미 동맹에 비할 바가 안 되는 동맹이었어요. 그냥 문구상으로만 좋은 동맹이었어요. 우리 한미 동맹은 자동 개입 조항이 없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근데 소련과의 동맹 조약을 보면 자동 개입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파기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파기된 거. 형식적인 상황, 형식적인 그런 동맹 조약 내에서만 막강한 결속력을 보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다 대놓고 소련이나 러시아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훈련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전승절 이후에 강순남이라는 국방상,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그 다음에 김정은에 들어와서도 이런 얘기 없었는데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데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언제쯤입니까? 이게 지난달이에요. 최초로 성명을 발표하거든요. 이때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죠. 이제 7월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에 와 있을 때 그때 북한 언론 보도가 뭐냐면 완전히 모든 견해가 일치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작년부터 경고가 있었어요. 이미 북한 러시아 주재 대사, 모스크바 주재 대사가 계속 라바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하고 회동을 했다, 만났다, 뭔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때 이미 신호가 와가지고 미약하게 가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본격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7월이 아주 결정적 시점이었던 것 같고,
그때 정상회담이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양국 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 2달여간의 준비를 거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올 여름이 분기점이었던 건 맞죠. 그 전에는 실험적으로 협력을 선을 막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화물 열차가 다니고 뭐 이러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공고화되고 이제 7월부터는 대폭 확장이 된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걸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북러 간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관계 개선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선 20년, 그러니까 대북 제재의 역사. 그러니까 1차 핵실험이 2006년 아닙니까? 그때부터 6개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이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방금 저 언론 보도도 러시아가 북한과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거는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가 대폭 풀어준다는 거니까 이제 20년 제재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북한군의 현대화가 대한민국의 안보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한 모든 전쟁 계획, 군사 계획, 국방 정책이 처음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중반에 소련이 그 최신의 전투기 미그 29 30대를 북한에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이 한반도 세력 균형에 엄청난 충격을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북한의 최고 그 전투기는 지금도 미그 29라고 그때 준 거거든요. 그 자기네 공군보다 우선적으로 북한에 줬죠. 한참 냉전의 그 절정기에. 그때 당시에 충격을 보면 지금 전투기를 준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북한군 현대화가 가속화될 때는 이제는 이로 인한 충격은 우리 국방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 이것도 역사적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이런 거를 믿고 강압 정책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의 상시 불안.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좀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반대되는 측면을 한번 보면은 지금 미국이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무기 주지 말라고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몸값을 막 높이고 있고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올 수도 있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러시아하고 밀당하는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미국하고 뭔가 좀 새로운 판을 까는 의외로 다른 시나리오가 또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가 어제 언론에 나왔죠. 공화당 연설에서 지지자들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김정은하고 되게 친하다. 요렇게 또 얘기해가지고 바이든 염장을 찔러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이 얘기하는 건 김정은 귀에 안 들리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왠지 들려. 이래서 북한의 계산서를 복잡하게 만드는. 조금 이게 앞에 얘기한 게 푸시 요인이라면 이건 풀 땡기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도 뭔가 짭짤하고 확실한 대가 아니면 무기 안 줄 것 같거든, 러시아에. 북한이 뭐 손해보고 하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뜯어내는 거 하면 귀신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계산서를 의외로 복잡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단순히 신냉전, 뭐 진영 대결 이러지만은 내년에 중요한 미국 선거에다가 뭐 다 보면 이게 정세가 어떻게 될지 이거 다 따질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의 판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정말 대한민국이 잘해야 됩니다. 이게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하는 세상입니다. 냉엄한 국제 질서예요. 근데 적과 동지가 전혀 헷갈려요. 그게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아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시나리오대로 된 거야. 아니 저 공산 전체주의 저렇게 하잖아. 봐봐 한미일 뭉친 거 맞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기대는 안 하지만 이번 북러의 밀착을 보면서 실기를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실기를 내가 실기를 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핵무기 자체를 상수화시켜 버렸어요.
이번 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윤석열의 그런 외교안보 정책이 결국은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상수화를 시켜버린 이게 가장 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윤석열의 외교 행태가 지금 북한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 손들고 나오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저는 햇볕 정책을 가장 무서운 정책이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 햇볕 정책을 그 밑그림이었잖아요. 대북 정책의 밑그림 기본이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면서 예. 결국은 이제 강압 정책으로 밖에는 답이 안 보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실기를 했다. 이번에 한미일이 외교적으로 단합하고 군사적으로 단합하는 게 결국은 북한을 더 고립화시켰고 이제는 평화적인 담론을 가지고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기가 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똑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 비용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아니 이거는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예, 우리의 기본 어떤 그 안정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같아요. 둘 다 신냉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 조평통, 적대적 공생관계. 모든 북한의 매체가 국제정세가 격변에 처했다. 그러면서 꼭 신냉전과 다극화 이 말을 수백 번을 쏟아냈어. 그러면서 북중론 뭉치자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 그런데 윤석열은 한미일로 응답을 해준 거란 말이야. 판을 깔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지도자의 이해관계가 똑같아. 각자 진영에서의 자기 몸값 높이기. 여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잘 못하겠어요. 한미일 이제 북중 진영 논리에 대해서는 참 동의를 못하는 게 지금 보면은요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둘이 진영 때문에 공산 세력이라는 어떤 진영, 과거 공산 세력과 현재 공산 세력이라는 진영이 힘을 합쳐서 한미일에 대응하자 이런 게 아니라요. 국가 이익이라는 국가 안보라는 전략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전략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도 트럼프를 만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게 상당히 전략적 사고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오로지 국가 안보라는 하나의 어떤 이 확보를 위해서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서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북중의 이거하고 한미일의 어떤 진영 대결이라는 거는 저는 절대 동의 못해요. 북한은 아까도 얘기하면 궁금한 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각자 그렇게 도생의-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언제든지 러시아를 버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트럼프하고 손잡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도 윤석열이가 끝나면 이 새로운 대통령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요. 북한이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의존의 원칙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민지원군, 중공군을 과감하게 북한 땅에서 내보낸 거잖아요. 한국 전쟁 후에. 네, 한국 전쟁 후에 그 인민지원군을 40만이나 되는 인민지원군을 과감하게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동맹국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은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북중러가 한 축과 한미일이 한 축이 어떤 신냉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북한은 상당히 이런 데서 이렇게 북한을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전략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 러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는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푸틴을 만나는 거지. 만일 군사 정찰 위성이 제대로 올라가고 핵추진 잠수함이 제대로 간다면 해군 사령관이 푸틴 만나는데 동행을 하고 당 군수 공업부장이 동행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된 하에서 러시아를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하고 이런 동해에서 연합훈련하고 이 단계까지는 바로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선언적 의미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맞받아칠 수 있는 공동성명 정도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땐 최선의 단계고, 그 다음에 무기거래, 여기 가서 공동성명에 무기거래를 넣겠어요. 그냥 작년부터 보내주고 있는데. 그냥 뭐 예. 두루뭉실하게 안보 협력, 예. 군사 협력 이래 예. 해놓으면 그래서 나중에 뭐 실행하면 되는 예, 거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은 여전히 진영 대결로 봐버리면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의 틈새는 더 좁아진다. 예. 그래서 외교 안보 전략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외교 안보 전략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항상 얘기- 그 질문하고 아니, 싶은데. 그런 있긴 얘기를- 있죠. 우려대선 방향이라서 그렇지 너무 전- 명료해서 탈이지. 아니, 지금 러시아를 네. 적으로 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나의 적은 뭐예요? 나의 적이네. 너와 나의 적은. 어, 그리고 어. 북한과 러시아가 어. 만나는 건 그거예요. 네. 아니, 한국이 주적을 북한으로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러시아를 명시했기 때문에, 아니, 이 친구끼리, 적인 친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봐야지, 이거를, 완전히 여기가 다시 새로운 동맹 관계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런 쪽으로 봐버리면, 우리 외교 안보 전략은요, 중국도 적으로 돌려야 되고, 러시아도 적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저기는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에요. 실제로 아니, 김태호 러시아는 안 그렇잖아요. 김태호 비서관의 입장이 실제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우리로선 대일 수도 있다 그러지만은 이미 협력의 상대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네. 전에 아까 대변인께서 북한을 칭찬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습하는 감정이 우리 방송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방송으로 또 규정되고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특히나 제가 지금 이 외교 관계에 대해서 뭐라도 이렇게 말을 섞는 것은 저는 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에서 굉장히 들을 말이 있었다는 건 모든 시청자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든 북한과 중국의 관계든 그쪽 나라들은 여전히 있었고 우리는 늘 한미동맹을 모든 정부가 강조해 왔잖아요. 여기서 뭐가 달라졌고 달라지게 했던 변수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냐? 놀랍게도 일본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런 분위기, 즉 북한의 남침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설명과 지금 북러 수교, 그러니까 공동선언 같은 이런 분위기가 다음 윤석열 정부의 어떤 피드백을 예상케 하냐면 이런 고조되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동해, 특히나 독도 영유권에 있어서 공동 군사훈련, 한미일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영유권 인정 다음에 그다음 어떤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까? 자, 이제 벌써 시간이 9시를 넘었습니다. 이 뉴스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단계고 조금 뉴스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 걸 좀 살펴보면은 서서히 어떤 것인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러시아도 한국 정부에 다 설명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주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그걸로 해석이 안 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을 때, 그때 사실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이제 조금 더 발빠르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뭐 여기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좀 재미없는 얘기만 잔뜩 했는데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래 뭐,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생산적이고 좀 재밌는 얘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전 청와대 비서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박유진 서울시 의원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